저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처음 아니에요? 네, 되게 어색한데 긴장되고 좋네요. 그죠? 많이 좀 긴장되는데. 예전에 사실 이렇게 찍어도 많이 찍었어요. 사진관에 가서 가족 밑에 사진. 꼭 써 있잖아요. 영원히 변치 말자. 영원히 변치 말자. 이렇게 사진 야. 파듯이. 그쵸. 두 분 자리 바꿔보실까요? 제 여기로요? 두 분 자리 바꿔서. 텔레비 안 나오고. 네네네. 아, 제가 네네. 이 사람 보기 싫어요? 저 좀 부담되세요? 아니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저희 이 복장으로 그냥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는 거예요, 오늘? 네. 학생 복장이 되게 어울리네 좀. 오늘 둘은 진짜 태극기 들고 어디 거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우리는 대한민국 만사만 외쳐 나가야 학생들. 되겠네. 입장도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데 사실 사진 이렇게 단체 사진 찍는 거 우리 처음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네. 뭔가 좀 심상치 않아요, 오프닝. 아니, 영화 암살 영화 보셨죠, 대본? 네네. 딱 보면 이게 비슷한 거사 앞두고 컨셉이에요. 네. 우리가 바로 그런 우리가 거였어요? 그런 이미지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총하는 자루씩 딱 들고 양손에 딱 수류탄도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뻔했네요. 그러네요. 그 암살의 단체 사진에 전지현 씨가 있었다면 우리에겐 최원정이 있죠. 근데 어쨌건 오늘 이렇게 사진 한 장 딱 찍으면서 뭔가 이 역사전을 그날의 또 다른 역사의 한 장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 주제를 밝혀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가 주제는요. 뭡니까? 지난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 그렇습니다. 네, 올해가 광복 71주년 되는 해입니다. 자, 역사전을 그날에서 8월을 그냥 보낼 수 없기에 저희가 또 광복절 특집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봤는데요. 때는 1923년 1월 12일. 자, 경성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난 그날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립뉴스 이광용입니다. 1923년 1월 12일 경성시내 한복판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종로경찰서여서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폭탄이 터지기 전 종로경찰서 주변 모습입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행인들이 오가고 경찰서 내부에선 직원들이 일하느라 바쁜 모습인데요. 거리가 깜깜해진 밤 8시 10분경 갑자기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유리창이 깨지고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종로경찰서 서쪽편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목격자의 증언 들어보시죠. 제가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종로 경찰서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더니 뭔가 돌조각 같은 것이 날라와가지고 발목을 딱 치는 거예요. 그때 그 정신을 잃어가지고 누가 뭘 던진 건지 날아온 건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정말 신수가 사나웠던 날입니다. 네, 이번 폭발로 건물 일부가 파손되고 지나가던 행인 7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찰 측에서는 경찰들 가운데는 인명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종로경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 아래 특별수사대까지 꾸린 상황인데요. 이번 폭탄 사건과 관련해 무장항일단체 소속의 김상옥이란 청년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의 소재지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독립뉴스에서는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발빠르게 추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용이었습니다. 자, 독립뉴스를 통해서 1923년 1월 12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종로경찰서 폭파 사건. 그 당시 이제 신문에 이제 나왔던 사진이 좀 나오잖아요. 네. 사진이 사건이 일어난 이틀 후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사진인데 X자로 표시된 부분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벽 쪽에 당시의 폭파 사건의 흔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 경찰서 위치를 보면 그 지금의 그 종로 2가 쪽 그 YMCA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면 그 당시에 또 경성의 가장 그 중심에 있었던 중심부. 그 네. 지역이었고 당시에는 그 시계탑이 여기 있었다 그래요. 중심부에 그것도 경찰서에 폭탄이 날아들었으니 저 얼마나 이 난리가 났겠어요. 그 당시 그 개벽이란 잡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치 계엄령이 내린 듯 거리거리 골목골목에 수색대가 줄매듯하고 밤 8시만 되면 종로통에는 인적이 끊어지게 되었다. 조금만 수상한 자면 하루 저녁 4차례, 5차례 이 몸떨음을 당하였다. 경성 씨는 이제 발칵 뒤집어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몸떨음이라는 건 수색 몸 그렇죠. 몸 검색, 그렇죠. 몸 수색 같은 몸 검색보다 몸떨음 이러니까 네. 뭔가 더 약간 고압적이고 좀 무서운 느낌이 좀 드네요, 진짜. 근데 당시 경성에 경찰서가 뭐 종로 말고도 여러 군데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종로에 있는 경찰서였을까요? 당시 경성에 그 중구, 종로, 서대문, 동대문에서 4개의 경찰서가 있었는데요. 종로라는 공간 자체가 경복궁이라든지 조선총독부 청사라든지 서울부, 경성부 청사가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있었을 때 취조를 하고 예를 들면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든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취조하던 곳이 종로경찰서죠. 상당히 위상이 높았던 경찰서입니다. 아, 상징성이 대단히 있었던 거죠. 예, 예. 네. 네, 우리 독립투사들에게는 어떤 무덤과 같은 그런 예, 곳이었겠네요. 그리고 그때 또 일본 형사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이 독립투사들을 고문하는데 아주 악명이 있었던 미와 와사부로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우리 그 드라마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에 보면 미와 경부라는 그런 인물로 이제 등장을 이재용 씨가 했었는데 연기했던. 네네. 그래서 이 미와 경부는 그 조금이라도 항일 성향이 있는 인물이라면 뭐 모두 그냥 뭐 마부제비로 이제 잡아들여 가지고 악질적으로 고문했던 그런 그 악질 고문 형사의 그 대명사로 그 쓰였고 그런 미와 경부가 이 종로 경찰서가 이제 폭파되자 이 특별 수사대 대장으로 이 뭔가 이 잘하는 이게 뭔가 이 독립 투사들을 일망타진하겠다라는 이런 그 딱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정말 뭐 대표 선수를 내보낸 거네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미화라는 이름을 한자로 풀면 또 삼륜이라고 한대요. 삼륜. 아, 삼륜. 네네.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길 가다가 삼륜차를 발견하면 삼륜이가 떴다라고 하면서 다 도망을 갔다는 거 삼륜이. 아닙니까? 아, 네. 그만큼 징그럽고 공포스러운 존재였다는 공포의 거죠. 대상이었네. 네, 피도 눈물도 없는 정말 사냥개 같은 존재. 네네, 그렇죠. 네. 그들이 사용했던 당시 뭐 고문 기구, 고문 방법을 보면요, 뭐 정말 치를 떨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나무 바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 손톱 밑을 이렇게 찌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못이 박힌 상자 있잖아요. 거기에다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뭐 물고문 이런 건 뭐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두피를 이렇게 조금씩 벗겨 나가는. 저희가 당시 그 일제 강점기 때 사용됐다는 고문 기구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언과 이제 문헌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저게 뭘까요? 자, 무슨 문짝기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무슨 소품 같은데요? 얼핏 보면 옷장 같기도 하고 네네. 약간 그러네요. 안에 아 이거 서대문 연구소 가면 있어요. 그래요. 이게 관처럼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던 여기에 것일까요? 사람이 네.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이제 들어가 보세요. 저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시려나 여기에 모르겠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구겨 넣어야 돼요. 구겨 넣어야 돼요. 구겨 넣어. 구겨 넣어서 일단 한번 닫아보세요. 좀 더 구겨 넣어야 돼요. 구겨 넣어서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채팅에서 이미 강압처럼 일어나는 거 지금 보셨어요? 이게 이봐요. 이게 어떠세요? 어때요? 저 정말 심각하게 숨 못 쉬겠어요. 진짜? 열어주세요. 이렇게만 한 시간만 있으면 아마 어우 지금 얼굴도 다 닫고, 그쵸? 그죠? 팔다리 다 지금 닫는 너무 거죠?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열어주세요. 아니 이게 지금 열었는데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지금. 와, 정말 힘드시죠? 아 진짜 정말 얼굴이 농담이 아니라 빨개졌어. 그렇네. 진짜 숨을 못 쉬겠어요. 들어가니까. 키가 좀 크신데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나 사실 폐쇄공포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네. 정말 길이게 정도면 무릎도 못 펴겠는데? 아, 키가 진짜 안 되시는구나. 한번 잠깐만 닫아볼게요. 살짝만 닫아볼까? 어떠세요, 힘드시죠? 느낌이? 이게 뭐야? 힘드시죠? 아니 아무도 안 보이시죠? 그냥 죽을 거. 나 허리를 다리를 못 네, 얼른 열어드리세요. 열어드릴게요. 아유, 아 지금 열어줄 걸 알면서도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숨이 멎을 것 같은 그죠. 공포가 엄습하네요. 이게 어떻게 고문기구로 정확하게 쓰였을까요? 저게 네. 정식 명칭이 네. 벽관이라는 건데 관은 관인데 벽에 벽에 있는 있는 관입니다. 관. 그러니까 이제 형무소에 벽을 이렇게 파가지고 저걸 집어넣고 저 안에다가 독립투사를 집어넣어서 2, 3일 동안 지금 아까 우리 패널분들 잠깐 들어가셔서 2, 그렇지만 3일이요? 2, 3일을 넣어놓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마비되는 수준 이상이겠죠. 2, 3초도 진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2, 3일이면 저게 나무니까 그래도 좀 느낌이 괜찮지. 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뭐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저 지금 그 심각한 그 폐쇄 공포가 좀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전 지금도 그 심장이 좀 진정이 안 되는데 네. 불어라라고 하면
별로 자신이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일본이 저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쥐어짜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고민했다는 흔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직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딱 있잖아요. 예, 예. 다시 말하자면 발의 움직임조차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있을 때. 아, 네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만 예. 위 아래가 다 꽉 껴서 예, 못 꽉 움직이는 끼는 거잖아요. 거죠. 아니 저는 그 심리적으로도 공황 상태가 와서 뭐 그냥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그걸 그렇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는 거죠. 네네.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종로 경찰서 폭발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19년이잖아요. 김인년 3월 1일 이 3.1 운동이 있으면서 일제가 깜짝 놀랐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 때 막 때려가면서 뭐 하면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팍 튀어오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위 그 문화 통치 형태로 바꿉니다. 근데 이 문화 통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만적인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일례로 본다면 경찰 숫자라든지 경찰 기관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요. 1918년에 그 경찰 기관이 751개였는데요. 1920년은요 2,716개로 늘어납니다. 이게 몇 훨씬 더 배예요? 늘어나죠. 네네. 어이구. 게다가 인원도요 5,400명에서 18,400명으로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가 늘어났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이 통제했고 더 많이 고문하고 더 많이 감시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가 지금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이 문화 통치지. 그렇죠. 고문 문화가 꼽히던 시절. 그렇죠. 아, 정말 끔찍하네. 이 시기에 이제 이 종로에 폭탄이 터진 거죠. 딱 그 시점에. 그렇죠. 네. 헌병 가운데서 너 제대해라. 경찰로 취직해라. 내지는 조선인 헌병 보조원 가운데서 괜찮은 애들 이렇게 취직시켜주는 자, 이렇게 많이 채운 인원으로 3.1운동 이후에 이제 이 감시망을 넓혔던 거니까 독립만세가 일정하게 좀 좌절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1920년에 있었던 만주 지역에서 있던 청산리 봉오동 전투 이런 전투 과정에서 독립군들이 일본군에게 이렇게 밀려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독립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1921년에 미국에서 워싱턴 회의라는 게 열렸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기대와 다른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안팎으로 두려움, 좌절, 그러나 독립의 염원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종로의 폭탄 투척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던져주는 거다. 예. 그래서 일본 측에서 이 사건을 상당히 축소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경찰적 인명 피해는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지만 다른 기사 같은 걸 보면 뭐 상당히 이제 경찰 측도 이 피해자가 생겼고 1월 12일 날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틀 후인 1월 14일 날 이게 보도가 됐다라는 것 자체도 뭔가 이제 저쪽에서 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우리 아까 오프닝에 이광용 아나운서가 얘기해줬던 김상욱 이사,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 나이가 34살. 상당히 이제 그 젊은 나이였죠. 아주 혈기왕성한 그 청년이 결국은 이런 폭탄 투척을 했고 이 김상욱 의사 지금 사진에도 보셨지만 되게 당당하지 않나요? 네. 그러게요. 당당하고 뭔가 이런 비범함이 느껴지는 바로 저런 분이셨습니다. 예, 저는 이 나이에 뭐 하고 있나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요. 네. 근데 진짜 약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은 들어본 적이 있고 또 김상욱 이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둘을 연결시켜서 이분의 이것이 의거였구나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무조건 독립운동가 그러면 뭐 김구, 윤봉길, 안중근, 뭐 유관순 막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홍창 뭐 이렇게. 저분이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장간 일을 하시다가 그 형제들하고 그 영덕 철물점을 세운 청년 기업가예요. 그러네. 벤처 사업가네요. 그렇죠. 아, 당시에 철물점은 지금 철물점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자선거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3.1 운동을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했겠죠. 그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과물이 1923년 종로 폭탄 투척 사건으로 귀결되어지는 거죠. 이제 먹고 살만한데 그러니까요. 자기 젊음과 모아둔 돈을 다 이제 독립운동에 바친 거예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정말 젊은 나이에. 그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것은 이분의 스타일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구나라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북악산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개양하는 단독 행동이었지만 상당한 그분의 재치라 할까요? 기지라 할까요? 이것과 담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진짜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고 굉장한 도발이었을 텐데 당시 서울을 이렇게 굽어보는 정말 딱 중심에 있는 그러게요. 가장 상징적인 산 꼭대기의 태극기 굉장히 진짜 약간 재치가 있으시네요. 그게 이제 뭐 발각이 됐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 예. 누군지는 모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폭탄 사건의 그 뭐 범인을 일본 경찰에서 뭐 정작 몰랐다면서요. 지금 아까 네. 그도 보셨지만 갑자기 뻥 터졌잖아요. 나도 우리 길 가다가 깜짝 발목 맞고 놀랐대잖아요. 기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셨죠? 네. 술 먹고 목격자. 지나가다 괜히 술 먹고 지나가다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렇게 지금 목격자도 잘 모르고. 숨기며가 이거 딴거 맞은 거 아니야? 폭탄 말고? 폭탄 마시고 가다가 폭탄을 맞은 거예요. 아, 저 목격자 부끄러워요. 어떡해. 아니, 실제로 이제 목격자도 없었고, 네. 그렇다면 증거물도 없었어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일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도대체 누구냐. 그 용의선상이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조직일까, 어떤 인물일까 이렇게 이제 떠올리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의열단, 김상호 이런 식으로 좁혀갈 수 있었던 하나의 그 유일한 증거, 근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폭탄이라는 거죠. 종로경찰서 폭탄 사건 후 경성 거리에는 연일 특보를 알리는 호해가 뿌려졌다. 5파괴 7가살, 즉 파괴 대상 5과 암살 대상 7을 정하여 테러와 암살을 저행했던 의열단의 행동 목표와 흡수합니다. 일본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의열단을 지목하고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인다.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폭탄의 등장. 조선 독립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자, 폭탄의 출처를 이제 의열단이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인데, 자, 의열단은 어떤 단체였나요? 멋진 단체죠.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의로울 의, 그다음에 매울 열, 우리 맹렬할 열 이렇게 되면서 맹렬하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단체 이런 네, 뜻이죠. 진짜. 그래서 그 1919년 11월 만주 길림에서 그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제 그 단장으로 이렇게 세운 독립운동 단체였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만주의 설호군정서 내지는 북로군정서, 뭐 홍범도의 대한국민의군 같은 이런 부류에 무장되는 부대의 개념이다. 근데 의열단 사람들은 그런 부대의 개념이 아니라 비밀결사 형식의 조직을 통해서 무장 투쟁을 하려고 그쪽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전에도 독립운동 차원에서 저렇게 건물 폭파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저게 좀 처음입니까? 아, 처음은 아니죠. 예, 그 폭탄 투척의 경우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1920년 9월 부산 경찰서 폭탄 투척도 있었고요. 20년 12월 밀양 경찰서, 또 21년 9월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도 있었고요. 3월에 상해 황포탄 거,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폭탄 투척들이 그 전에 있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폭탄을 또 터뜨리는 사람들은 또 조직은 또 뭘까? 의열단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좁혀 들어가는 거죠. 김상호 의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독립운동 방식과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 의열단 멤버들이었고, 실제 이제 폭탄을 투척했던 것도 의열단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동네 구멍가게에서 문방구점에서 장난감 폭탄 사는 건 아니니까 제조를 기술뿐만 아니라 그 원료도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킹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 의열단이 특별한 역할을 했을 수 있었고, 일본도 그걸 추측하기가 쉬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록들을 보니까 첫 번째 불발, 두 번째 폭발, 첫 번째 불발, 또 두 번째 건물 일부 파괴 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폭탄 한 번씩이 아니라 2개, 3개 뭐 이렇게 던졌나 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사실 폭탄 뭐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하고 비교하면 훨씬 아무래도 조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던져서 그래도 성공만 하면 이게 대단했다라는 거죠. 수업 시간에 이제 의열단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맨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 있잖아요. 탁 폭탄 얹어가지고 딱 던졌을 때 대한독립 만세! 했을 때 그 빵 터져야 되는데 아, 불발. 그러니까. 그때 그 안타까운 그 느낌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종로경찰서 폭발은 조금 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예, 뭔가 업그레이드된 폭탄이었고. 그렇죠. 이 종로경찰서를 아주 크게 타격을 냈고 희생자도 많이 이제 발생하게 했다라는 거죠. 김상옥 지금부터 이게 바뀌는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게 사실 이게 프랑스제 F1 수류탄 때문인데, 당시에 이제 시베리아 내전이 끝나고 볼셰비키의 적군한테 패배한
백군 세력들이 가운데 일부가 몽골에 거주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무기도 갖고 있고 폭탄도 갖고 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제조 기술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의열단에서 직접 몽골에 가서 제조 기술자하고 교섭을 해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그 던졌을 때 폭발하는 순간 반경 한 10m 정도 있는 사람들은 크게 다칠 정도의 나름 그 성능이 그 당시로서는 우수했던 폭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m면 꽤 이게 폭발력이 있는 거네요. 예, 엄청난 거. 굉장히 작은데 크기는. 네. 사실은 이거 뽑고 나서 터지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2, 3초 정도. 대담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게 수류탄 투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정한 시간 동안에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누르고 긴장감과 여러 가지 두려움을 누르고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불발로 이렇게 끝난다는 게 그냥 마냥 수류탄 이 성능이 안 좋은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래 저게 지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얘기야 일단. 여러 가지로 그죠? 근데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이걸 어디서 수입해 오는 것도 사실 마땅치가 않았을 테고 굉장히 좀 어려운 수단인데 왜 하필 이 폭탄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을 했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의열단 이거 행동 강령을 좀 보셔야 돼요. 7가살 5파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7가살 조선 총독 이하 구관, 군부 순회, 대만 총독, 매국적, 친일파 거두, 적탐, 반민족적 토 열신 7가살. 5파괴는 뭐냐면 조선 총독부, 동양 척식회사, 매일신문사, 각 경찰서, 기타 외적 중요 기관. 아무나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그 목표와 타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것을 때리려면 폭탄이 가장 유효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 7개의 부류 중에 반민족적 토열시는 조선인 중에서도 이제 좀 뭐 일제와 좀 협력을 해서 좀 그 부를 누리던 이런 사람인데 재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위협해가지고 뺏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이제 반민족적 토열신에 대한 그 처단 같은 것은 거의 없었어요. 같은 조선이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 1순위에서 빼놓은 거죠. 네네. 굉장히 의도적이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굉장히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거고 죽이는 것보다 살려줄 테니까 자금을 좀 주라. 예. 차라리 그게 실용적이고 실익적인 거죠. 이게 아무나 뭐 민간인한테 막 폭탄 던지는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다는 그렇죠. 게 네네. 다른 그래서 의열이죠. 아, 그렇죠. 예. 폭탄을 사용한 이런 파괴 공작 같은 게 사실 발각될 위험이 너무나 크고 당시에 굉장히 이 몸떨음 이것도 굉장히 또 살벌했고 검문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 이 국내 반입이 어떻게 했을지가 정말 저는 상상이 안 가요. 나무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쌓은 다음에 그 밑에다 폭탄 숨겨놓고 다시 그 나무단 위에다가 이제 물건 같은 걸 얹어가지고 위장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반입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이 국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시도해보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전 이게 언제 반입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또는 어디로 반입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아는 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네요. 검문에 약간 사각지대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본 기관 내에서 일하고 있었던 조선인들 있잖아요. 이들을 포섭하거나 또는 이들의 도움을 받는 이게 밀정이죠. 네네. 그래서 스파이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들로부터 이제 정보를 또 얻는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하죠. 근데 또 반대로 독립운동가인 척하는 또 친일파들도 있었을 테고. 아, 물론이죠. 이게 과연 진짜 이 폭탄을 어떻게 반입했을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 이광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국내 잠입을 시도하던 의열단원들이 대거 피검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923년 3월 14일과 15일 안동과 신의주, 경성에서 의열단원들 숙소에 있던 대소형 폭탄 36개와 총기 및 관련 문서가 대량 압수되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의열단원들은 김시현, 유석현, 홍종우, 황옥 등 18명인데요. 이들은 조선 총독부와 동양 척식회사, 매일신보사 건물 등을 파괴하고 사이토 총독 등을 암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의열단원이 18명에다가 폭탄이 36개 이건 굉장히 엄청난 규모네요. 진짜.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누가 밀고자가 있었던 게 아닌 게 분명한 게 저런 엄청난 작전이 경성까지 와서 발각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번 의열단 검거 사태를 두고 유근 시인의 지적처럼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즉 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황옥이란 의열단원인데요. 황옥의 실제 직책이
경기도 경찰부 고등계 경부였던 것으로 밝혀져 고등계 경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황옥과 김시현 두 사람의 모습인데요. 재판장으로 끌려 나온 황옥의 진술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일본 경찰 권리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공하면 경시까지 시켜줄 거라 굳게 믿고 시킨 대로 밀정을 한 것뿐입니다. 진짜 밀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의열단원이 아니라고 부인한 거잖아요. 네네. 다른 의열단원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정말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요. 다 실제로 법제로 이 황옥이 재판 과정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억울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친일파로 위장한 의열단원이라는 주장도 한쪽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황옥이 폭탄 운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사건이 발각된 후에 김시현 등 주요 인물들을 도주시키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열단의 대규모 폭탄 반입 계획 실패,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 선 황옥이란 인물. 그는 정말 일제의 밀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친일파로 위장한 의열단원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맡기면서 지금까지 독립뉴스 이광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경성에서 발각됐다는 거는 이미 이제 폭탄들이 다 이제 어렵게 반입이 돼서 거사를 목전에 두고 딱 발각이 된 거잖아요. 그게 진짜 안타깝네요. 이때 발견된 폭탄만 36개 있고 권총이 5정이었으니까 정말 이 예정대로 거사가 추진이 되었다면 엄청난 그 타격을 줄 수 있었다는 거.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뭐 밀정이고 이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네. 좀 반입이 됐으면 얼마나 또 역사가 달라졌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그 역사 큰 물줄기가 바뀌기 바로 목전에 있었던 바로 이때였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황옥이라는 이 사람, 지금 거론된 이 사람 밀정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광용 아나운서에게 뉴스만 듣고는 좀 헷갈리는 상황이죠. 네. 일단 이 사람의 소속 자체가 경기도 경찰부 고등계 경부였던 거잖아요. 충분히 공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아, 높은 직책이니까. 나름, 예. 네네. 네. 만약에 정말로 밀정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거대하게 많은 폭탄을 이 경성까지 갖고 오는데 이렇게 힘을 보탤 필요가 있었을 거니 사전에 그냥 확 뭐 계획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럼 이거 그 열차로 실어오기 전에 사전에 다 잡아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죠. 뭐 힘을 보태서 이렇게까지 아니지, 거꾸로 생각해봐야죠. 오히려 일망타진을 하려고 때를 기다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 법정에서 진술도 자기는 의열단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다. 밀정이다. 바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거는 자기는 그냥 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열단에 대한 비밀을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니까 의열단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입장을 정말 내세운 거다. 감동. 거기서 의열단이라 이렇게 볼수 있을 그러면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발본색원 하려고 일제가 그럼요. 저도 근데 그러면 난리치겠어요. 정말 그 정도 치밀하고 조직에 충성스러운 의열단원이었다면 오늘날 지금 우리끼리 이런 논란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경부 자리까지 올랐으면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 투사들을 또 잡아 넣었겠어요. 네. 종로 경찰서 이 폭탄 투척 사건 이전에 임상옥 검사가 암살단에 가담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암살단 활동을 할 때 예비 검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보를 야 예비 검속 있다라고 딱 흘려준 인물이 바로 또 황옥이에요. 그러네. 아니, 뭐야. 맞네. 오히려 의열단 쪽에서 이 사람을 역으로 키운 거예요. 그쪽의 밀정으로 심어서 역으로 오히려 이용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다. 지금 그런 것들은 이중 스파이 같은 경우로. 이중 스파이? 그런 정보를 줘서 신뢰해줄 수도 아 있죠. 오히려 더 의심 못하게? 답답해. 아니 당시 황옥에 대한 일본 경찰의 입장은 뭐였어요? 경기도 경찰부장이라든지 고등계 형사과장이라든지 뭐 경무국장이 다 이렇게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할 만큼 일본 경찰에게도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네요. 어찌되었든 이게 진짜 밀정이었다고 한다면 성공한 지금 공작 아닙니까? 그쯤 되면 뭐 오히려 포상을 하고 승진을 시키는 게 상식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경력은 받았어요. 그래서 네? 위에서 경기도 경찰부로 경력금을 줬어요. 경력을. 한편에서는 사표를 내면서 이것도 잘해라. 네, 과연 진실은 뭘지는 모르겠네요, 진짜. 예, 자기들도 근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어렵다. 자기들이 밀정이다라고 네, 상관은 인정을 했어요. 네. 상관은 인정을 했는데 황옥이 하는 행동이 과연 정말 그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00% 믿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이 실제로 밝혀진 분들 중에서 그렇게 위장 친일파로 활동했던 인물들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없어요? 독립운동사에서 없어요. 그럴 리는 또 없는 예, 거잖아요. 아주 없는 특이한 거잖아요.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사실은 김원봉이 한 10년 후에 의열단의 역사를 정리할 때 황옥의 폭탄 축적 사건을 넣어요. 그리고 황옥은 밀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 멤버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군요. 와 정말. 결정적인 거는 본인이 법정에서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운동가 서원을 하고 싶은데 서류를 내도 본인이 법정에서 그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 소위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인물도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조금 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또 그 한 인간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고뇌, 가방치팡한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보니까. 진짜 네, 그렇게 말 듣고 이게 지금- 나니 나는 조선인인데 네. 그런데 난 또 경부네. 네. 근데 진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 황옥이라는 이 인물의 삶 자체가 굉장히 영화적이고 그러게요. 또 의열단의 활동도 사실 굉장히 또 그- 영화적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깜짝 손님들이요. 질문을 또 준비하셨다 그래요. 누군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아이고. 오늘 그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녕하세요. 저분들 실제 오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늘 매주 이렇게 보는 시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광이죠. 또 뭐 네, 그 영광이죠. 패널 중에 완전. 우리 또 충무로 이혜영 감독님도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아이고, 네. 아주 흥미진진하고 이영 감독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이고 그 전에는 그냥 이 프로그램은 역사 프로그램인 것 같지가 않게 굉장히 저희가 몰랐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이렇게 좀 가볍게 재밌게 구성돼 있어서 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솔직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분들이 왜 역사전화 그날에 나오셨어요? 뿌듯하게 약간 네. 좀 떨리네요 괜히. 그쵸. 정말 근데 지민 씨가 지금 봤다는 거잖아요. 나도 한지민 씨가 봤다는 게 지금 정말로. 아니 송강호 선배님 아니 그러니까 지민 씨 저를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잠깐만 나를 봤겠죠. 아 근데 아니야. 어떻게 근데 해요? 방송을 이분들 봤는데 어떡해. 한지민 네. 씨는 선생님하고 저를 헷갈릴 수도 있어요. 누군지 몰라. 네, 그게 그거 같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분들이 그냥 역사전화 그날 뭐 패널에서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네. 그럼요. 사실 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이신 이유가 또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황옥과 의열단 활동을 모티브로 한 영화 밀정을 찍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송강호 씨가 이제 황옥과 같은 일제 시대 이제 조선 출신 경찰이고 또 공유 씨와 한지민 씨가 의열 단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 네. 정말 막 헷갈렸던 그걸 영어로 지금 바로 저 형 되게 머리 아프겠다. 그래서 공유 씨가 또 의열단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질문? 네. 제가 의열단원 역할을 맡다 보니까 실제로 영화에서 일본 경찰들과 어떤 격투씬이라든지 총격씬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전에 그 의열단원들이 어떤 무술이나 어떤 총격수를 따로 배웠는지 배웠다면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거 진짜 궁금하다. 사실은 그 상해라는 공간은 어떤 그 특별한 공간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었고요. 김상옥 의사 같은 경우도 외국인 여성이 운영하는 사격장, 실내 사격장에서 총 쏘는 연습을 했던. 국내에서는 북한산 같은 경우가 일제시대만 해도 호랑이가 출연하던 곳이니까 그 속에서 진짜 거기서는 이제 사격 훈련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랬었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였던 방법은 자기 방에서 네. 우리 같은 요즘 같으면 수건 여러 장 모아놓고 그때는 신문지 모아놓고 바닥에다 놓고 주먹 치는 연습하면서 근력 키우면서 하는 연습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신체 단련도 하고 그런 싸움 기술도 배우고 그럼 좀 의열단원쯤 되면 뭔가 정말 체계적인 훈련을 가지고 정말 밀봉 교육을 받아가지고 딱 국내에 딱 잠입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정말 좀 열악했던 거 같네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진짜 이렇게 치열하고 맹렬하게 연습을 해서 그러게요. 자기 몸을 던져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자, 이번 영화 찍기 전에 그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예상은 하고 왔지만 예상보다 훨씬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니까 그냥 뭉클하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떤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독립 투사분이 이제 일본 재판정에 끌려가시는 이게 머리에 뭐 씌워져 가지고 결박된 채 그때는 정말 눈물이 픽 나오더라고요. 이런 모를 그 숱한 독립 투사분들이 많은 고초와 희생을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좀 숙연해지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역사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역사 현장 한번 좀 다녀오신 거잖아요. 저도 이제 상해 임시정부 청사 가보면 정말 그 길 자체도 아주 그 좁은 그 골목길에 아주 초라한 건물 있는 거, 이곳에서 이런 분들이 참 활동하셨구나 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죠. 공유 씨, 만약에 공유 씨가 당시에 진짜로 의열 단원이었다면 황옥이 진짜 적인지 동지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를 믿고 이렇게 끝까지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서로를 의심하고 동지로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건 어디까지나 제 유추지만 같은 그 조선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 간의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 폭탄을 경성으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목적은 그것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이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을 당한다 할지언정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진짜 어떤 마음인지 상상이 되는 지점이 적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끝까지 어느 한쪽은 있을 것 같아요. 믿고 싶은 마음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핏줄을 믿겠다. 네네. 그러면 제가 한번 송강호 씨한테 한번 관련돼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저기요, 만약에 송강호 씨 당시에 송강호 씨가 만약 황옥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글쎄요. 그때 나름대로 그 혼란한 시대에 조국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다 다른 각각의 인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인물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왜 꽃 같은 한지민 씨한테는 질문하지 않는 겁니까? 진짜. 제가 정말 한지민 씨 팬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성 스캔들도 제가 아주 또 재밌게 봤잖아요. 네. 아니 근데 무슨 역사전을 그날에 이렇게 무슨 팬미팅 분위기를 갑자기 만들고 그러세요. 한지민 씨, 그 여성 독립운동가 연기를 유독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연기하기 힘들진 않으십니까? 아무래도 여성 독립 운동가 역을 맡다 보니까 뭐 책도 찾아보고 저 역시도 뭐 상해 임시정부도 가보고 했지만 나라면 이런 역할을 과연 이 시대에서 해낼 수 있었을 거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또 그 먼저 가신 분들이 뜨겁게 항쟁하고 투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 행동 하나나 표정이나 눈빛, 대사 하나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작품 할 때보다도 더 조심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정말 참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참 조심스레 말씀하시는데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하신 역대 표정 중에 가장 밝은 표정을 지금 너무 보고 있는 것 행복해 같아요. 보이시죠? 지금 유근 씨께서. 아까 나 여기 거기 뭐였죠? 벽관? 네네. 거기 들어갔다 와가지고 네. 한지민 씨를 보니까 네. 정말 지옥에서 천당까지 딱 그 느낌. 네, 그러시고요. 아니, 당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꽤 있었잖아요. 우리 그 남자연 의사 이분도 그 일본 그 총독이라든가 그 경찰을 암살하려고 상당한 그 시도를 했었고 또 이 최초의 그 여자 비행사이면서도 항일 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이 공기옥 의사 또 이제 그 의병들을 규합해 가지고 이 독립운동에 나섰던 그 유니슨 의사 등 이런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모델로 해서 바로 이 영화 속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등장시켰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세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저 역사전화 그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재구성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셔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필요해가지고 역사전을 그날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훑어오시면서 많은 재미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일제 시대의 얘기들이 좀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제 시대의 독립 운동을 통해 가지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역사전을 그날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열심히 살아왔던 많은 선조분들의 모습들을 좀 많이 담아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첫 스타트가 영화 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깨알 같은 홍보를 하지 않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역사전월 그날에 우리 애청자이신 송강호 씨의 저 제안 좀 저희가 또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초반에 한참 이야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의열단원들이 일단 대거 잡혔고 네. 이 와중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던 네. 바로 이 우리의 김상옥 기사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붙잡혔나요? 1923년 1월 22일 새벽 효제동으로 1000여 명에 달하는 일본의 군경이 몰려들었다. 김상옥의 은신처가 발각된 것이다. 쏟아지는 총탄 속에 김상옥은 양손에 권총을 들고 재빠르게 응사하며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3시간이 넘게 계속된 혈전. 온몸에 청상을 입은 김상옥은 마지막 남은 탄환을 자신에게 겨눈다. 열흘간의 독립전쟁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다. 정말 또 마지막 한 발로 최후를 맞은 저 장면, 진짜 가슴이 숙연해지네요. 근데 진짜 상대 1000명 정도를 상대로 네. 혼자 싸웠다. 진짜 영화에서 봤던 영웅들처럼 게다가 쌍권총까지 사용했다라는 게 또 인상적이네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쌍권총이 보기에는 아주 영화적으로 멋져 보일지 몰라도 네네. 그 적중률이 엄청 떨어진다고 해요. 그건 사실 다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쏘니까? 그렇지, 이 반동도 있고 사실 권총 자체가 사실 적중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쌍권총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혼자서 3시간 반을 버티면서 지지 않았다는 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정도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격술이 상당히 뛰어났던.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많이 딴 휩쓴 양궁 같은 경우로 딱 비유를 해보면 7발을 쏘아서 5발은 10점에 맞추고 딱 2발만 9점에 맞추는. 그래서 그 주인이 굉장히 놀랄 정도로.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이제 은신처로 이제 일본 경찰들이 다 포위해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은신처가 도대체 어떻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결정적인 이제 정보는 그 조선인 형사 조용수에 의해서 부착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용수의 어머니하고 이제 김상옥 어머니가 이웃지간으로 아주 친한 사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결국 김상옥이 경성에 와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일제가 알게 되었고 결국 포위망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이 은신처가 이제 결국 발각이 된 겁니다. 정말 그 친분 관계가 오히려 올가미가 된 거잖아요. 그 마지막에 왜 3시간 동안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끝까지 결연히 싸웠는지 그 모습, 그 상황을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실어놨더라고요. 김상옥이 총을 놓다 옆집에 들어가 나 이불 좀 주시오. 이불을 주면 그것을 쓰고 탄원을 좀 피해서 몇 명 더 죽이고 죽일 터이니. 아, 참 이게 그때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막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인이 이제 무서워서 이제 문을 결국은 걸어 잠그고 이제 열어주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남은 탄원을 갖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자결을 하는 거라고 나와 있네요. 의열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건데 스스로 냉철한 상황 판단 속에서 자결로서 생을 마무리했던 분은 김상옥 의사가 유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김상옥 의사가 만약에 잡혔다면 일제로부터 비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굴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인을 포박당하게 하는 상황이 될 건데 그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였고 그 자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순수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의열투쟁에 맞는 삶을 마감한 게 아닌가. 그것이 곧 후대에는 정신으로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향기가 나는 삶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영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열단 활동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없었는데 또 마지막엔 또 이렇게 가슴이 좀 칭하고 뭉클해지면서 마무리하게 되네요. 네. 뭐 저도 지금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감정을 자꾸 이렇게 이입을 시켜가지고 그 시대로 돌아간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항상 일제 강점기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뭐냐면 이제 친일파들 이야기하면서 일제 시대는 다 그랬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일제 시대 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일제 시대 이 김상옥 의사 이외에도 자신의 청춘과 젊음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바쳤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일제 시대는 다 그랬다라고 하는 말을 던지는 거는 그건 모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그 이정은 박사께서 쓴 그 김상옥 평전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근대사의 특징은 비노블레스들의 어블리주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사회 지도층의 노빌리스 오블리주 사례를 찾아보면 뭐 물론 그 유명한 이회영 육형제 같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드물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 뭐 안창호, 유관순, 윤봉길 또 오늘 만난 이제 김상옥 의사 같은 등 해가지고 수많은 가난한 일반 민초들이 그런 오블리주가 넘쳐났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건 결국 나라의 주인이 민초들이라는 사실을 옹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분들이 희생해서 오늘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제시대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관객들이 싫어한다라는 편견 같은 게 있었어요. 불편해한다라는 약간 막연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다들 있어서 실제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암살도 있었고 또 아가씨도 있었고 또 지금 뭐 밀정도 그렇고 많은 영화들이 약간 굉장히 큰 상업 영화로서 만들어지고 또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또 받고 있죠.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되면서 영화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입장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사랑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제시대 진짜 제대로 들여다볼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가 소위 말하는 그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국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그 많은 나라 중에 이렇게 우리만큼 정말 꾸준하고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그런 민족은 아주 독보적이었다, 두드러졌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이제 그래도 그 아픈 역사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선조들이 정말 그 치열하게 물려준 이런 어떤 정신을 우리 후세에서 이걸 잘 기억하고 또 새롭게 다짐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이다. 예. 네. 의열투사들이 광복 후에 또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거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들의 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의 삶을 좀 다시 조명하고 또 이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우리 후손들의 노력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역사 저널 그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김상옥 의사의 그 동상이 마로니 공원에 있는 거 아시죠? 오늘 그 앞에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거기에 바로 문이 몇 개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야. 아니 그렇게 우리가 마로니 공원 자주 가고 그랬는데도 이분이 누구지 하고 되게 아무 관심 없이 그래서 좀 바로 그런 부끄럽네요. 그래서 김상옥 의사는 이 동상이 마로니에 공원 쪽에 세워진 것은 그분이 출생했던 곳이 바로 그 근처예요. 그래서. 그런 아마 인연이 또 있었던 것도 잘.